공항 출국장 앞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바닥에 스며드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선 건 이 순간 전부였습니다. 57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혼자 비행기를 타본 적 없는 제가 지금 한 달짜리 유럽행 티켓을 손에 쥐고 서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평소보다 뜨거웠습니다. 아니, 제 몸이 너무 차가웠던 걸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뭔가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주름진 이마,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여전히 다정한 눈빛. 그 눈빛 속에 묘하게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착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의 눈가에 걱정이 어려 있는 걸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여행은 3주 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손에 든 서류 봉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그것을 내려놓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좀 쉬어. 봉투 안에는 항공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한 달 일정. 그리고 이름은 제 것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슬퍼 보였습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나만요? 당신은 안 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건 당신 혼자만의 시간이야. 평생 나랑 애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당신 인생은 없었잖아. 이번엔 당신만 생각하고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감사함보다 먼저 밀려온 건 알 수 없는 불안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왜 혼자? 결혼 40주년 기념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거창한 기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혼식도 금혼식도 그냥 평범한 외식 한 번으로 넘겼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짜리 유럽 여행이라니. 저는 항공권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항입니다. 출국 심사대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저곳을 지나면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는 겁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도 아이들도 없는 곳에서. 손끝이 시렸습니다. 1월의 공항 로비는 냉기로 가득했지만 제 떨림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그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잘 다녀와.
매일 전화할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돌아보는 순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출국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국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걸린 미소가 왜 그렇게 쓸쓸해 보였을까요? 파리의 아침은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차가운 1월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거리에는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빵집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창살이 덜컹거리며 올라가는 소리. 그 익숙하지 않은 소음이 제가 정말로 낯선 땅에 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석조 건물들이 빼곡하게 늘어선 풍경, 커피 향이 어디선가 풍겨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여행 3일째였습니다. 처음 이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혼자 비행기를 타고, 혼자 체크인을 하고, 혼자 식사를 주문하는 모든 과정이 어색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메뉴판을 펼쳐들 때마다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맛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직 제 입맛만 고려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렇게 무겁고 어색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앞 벤치에 앉아 센 강을 바라보는 시간. 작은 카페에서 카페오레 한 잔을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구경하는 시간. 그 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제 안에 있던 긴장이 천천히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하루 일과를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다녀왔다고, 날씨가 추웠다고. 남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통화를 끝낼 때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제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인지 모를 불안도 함께 남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밝고 힘찼던 톤이 점점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 착각일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로마로 이동한 건 여행 8일째였습니다. 콜로세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저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친구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럽다. 남편분 멋지시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전화 통화 중 남편의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짧고 낮은 기침. 그는 금방 괜찮아. 감기 기운 좀 있나 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았어. 큰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건 여행 17일째였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높은 첨탑들, 정교한 조각들, 성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지는 색색의 빛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괜찮으시지? 답장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엄마 걱정 마. 아빠 좀 피곤하신가 봐. 그 짧은 문장이 오히려 제 불안을 키웠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호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르셀로나의 밤 풍경이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나흘은 악몽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걸리지 않는 날이 이틀째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 안을 끝없이 오갔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다가 일어서고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오고 손에 든 휴대전화는 계속 같은 화면만 보여줬습니다. 부재중 통화 없음. 새 메시지 없음. 그 무심한 화면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여행 23일째 되던 날 새벽 저는 결국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은 저녁 시간이었을 겁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럽고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서 저는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흐른 뒤 저는 겨우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계시니? 짧은 침묵 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야, 엄마. 병원.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시트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감기라며? 왜 병원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하고 들어. 아빠가 좀 많이 안 좋으셔. 많이 안 좋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떨리고 날카롭고 공포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여행 보내고 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중환자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고 다시 귀에 갖다 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엄마, 너무 놀라지 마.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정됐다고 했어. 저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습니까? 왜 남편 곁이 아닌 이곳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르셀로나의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여행을 받아들인 것이, 한 달이나 집을 비운 것이, 남편 곁을 떠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지난 3주간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콜로세움 앞에서 먹은 젤라또,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그 모든 순간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름다움도 감동도 자유도 전부 무색해졌습니다. 남편이 아프다는 사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빛을 잃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호텔 방 안에 제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귀국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가장 빠른 비행편을 알아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모지에 비행 시간을 적다가 잉크가 번졌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진 겁니다. 저는 황급히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를 캐리어에 구겨 넣었습니다. 빨리, 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셀로나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제게는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구름. 그 아래 어딘가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남편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제가 도착할 때까지만 버텨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병원 주소를 알려주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둘째 딸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딸이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어떠시니?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자고 계셔. 의사 선생님이 면회는 나중에 하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병이니?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췌장암이래, 엄마. 사기.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 사기.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6개월 전에 발견됐대. 근데 아빠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어. 혼자 항암 치료 받으면서 버티셨대. 6개월 전, 제 머릿속에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금 피곤해 보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말을 안 하셨을까?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딸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여행 보내려고 그랬대. 엄마가 걱정할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달간의 여행. 그 여행이 왜 갑자기 생긴 건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시안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남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잠가놓던 서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색이 바랜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페이지에 남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아내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리스트가 이어졌습니다. 꽃다발 사주기, 좋은 식당에서 외식하기.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결혼한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떤 것들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체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2000년, 2005년, 2010년.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리스트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여전히 또박또박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30년 넘게 이 수첩에 저를 위한 것들을 적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7월, 암 진단을 받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딱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40년간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딱 한 번만이라도 자유를 줄게. 그 문장 옆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해낸 겁니다. 제게 한 달간의 여행을 선물한 것.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수첩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즐기는 동안 남편은 혼자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제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납덩이를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큰아들과 막내딸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깨어나셨어. 지금 들어가도 된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의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침대 위에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본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굴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눈 주위가 검게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온몸에 각종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제 남편입니까?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습니까?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약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들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다녀왔어? 좋았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작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았느냐고요? 어떻게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행을 즐기는 동안 당신은 이렇게 혼자 아파하고 있었는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손등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한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격렬하게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라 저라고, 눈치채지 못한 저라고. 하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한참 뒤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의사였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시죠.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의사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한쪽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잿빛 하늘이었습니다. 의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담긴 내용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이 작년 7월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췌장암 사기, 전이도 상당히 됐고요.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췌장암, 사기, 전이,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쓰러지신 게 몸이 한계에 다다른 신호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3개월, 길어야 그 정도입니다. 3개월,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3개월이라니. 90일. 그게 남편과 제게 남은 시간이라니.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을 움켜잡았습니다. 차가운 테이블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지내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작은 상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남편이 듣지 못하게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남편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지내는 게 더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소파를 침대 가까이 옮겼습니다. 남편이 편하게 누울 수 있도록 베개를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제 손은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첫날 저녁,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만들었습니다. 냄비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왠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부를 썰었습니다. 칼질을 하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찌개가 끓는 동안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는 건 이제 그만하기로. 남편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기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할 일은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웃게 하는 것, 편안하게 해주는 것, 40년간 받기만 했던 사랑을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저녁 다 됐어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당신 된장찌개 오랜만이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을 깨웠습니다. 세수를 도와드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을 쓰거나 미음을 끓였습니다. 점심 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앞 작은 공원까지 남편은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식 날 이야기, 남편은 웃으며 들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4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서.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게 충분히 줬어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꽉 안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옛날 노래들을 불러줬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가끔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2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그 눈을 함께 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당신과 함께여서. 저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나도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픔을 안고도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월이 되었습니다. 꼭 1년 전 제가 여행을 떠났던 그 달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곳에 가기로. 파리로, 로마로, 바르셀로나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제게 준 여행의 의미를 이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여행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좌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평생 적어왔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40년간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딱 한 번만이라도 자유를 줄게. 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 혼자 걸었던 그 거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센 강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곁에 앉아 함께 강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지는 빛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이 무엇이었는지 그건 예감이었습니다. 곧 닥칠 이별에 대한.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난이 창가에 있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의 결혼,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의 여행. 그 모든 것이 제게 가르쳐 준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전하라는 것. 내일은 늦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세요.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오늘 하루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의 기적을,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말들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지금 전해주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저는 이제 압니다. 남편이 제게 준 그 여행이 무엇이었는지. 그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40년간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별 전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남은 생의 매 순간을, 남편과 함께 걸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